네, 그럼 이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네네. 금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 경제나 투자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금리,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경기 관련된 지표들은 사실 좀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좀 전에는 금리가 위협이 돼서 장이 빠졌던 모습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시장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금리를 확인하고 물가를 반드시 확인하는데 그런 것처럼 또 금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또 그 자체가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시장으로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금리가 음의 상관관계가 돼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빠져버리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를 더 탄탄하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로 인식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있는데 그 좀 전에 설명드린 2016년도나 2018년도는 거꾸로 그렇게 위협스럽게 빠졌지만 2017년도는 금리를 4번씩 올리고 있는데도 계속 장이 세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가능하고 이 구별은 어디서 오나 했더니 경기 자체가 탄탄하게 그러니까 상승이 돼 있는 경기 자체가 좋아졌을 때는 그러니까 취약하지 않을 때는 이 금리를 올린다는 사실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재가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좀 전에 연준 말씀도 하셨지만은 연준이 신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동안 본 시장에서는 너무 빨리 올려서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 예, 지금은 오히려 연준이 그거를 최대한 그 실패를 반영해서 시장에게 자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너무 빨리 올려서 시장을 망치지는 않겠다. 충분히 기다리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의 확산에도 연관이 되는 거긴 하지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 발 앞서서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지금도 이러지만 분명히 그 코로나 백신이 효과 있고 그래서 경제가 좀 회복될 것 같으면 달라질 거야. 예, 자산 끌어들일 거야, 유동성 끌어들일 그렇습니다.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생각.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네네네. 이렇게 좀 바뀐 거군요, 연준도. 예, 과거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17년도, 18년도에 3번, 4번씩 올렸을 때 만약에 연준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한 행동대로 경기가 정말 탄탄하게 좋아진 거라면 19년도에 왜 갑자기 금리를 3번이나 내려야 했을까요? 원래대로 하면 항상 저희가 봤던 사이클은 금리는 올리다가 경기가 충분히 이제 좋아져서 그 받쳐지 못할 때는 멈춰서 옆으로 가는 구간. 저희는 그거를 시장에서 가을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이 있은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구간이 오는데 연준은 2019년도에 바로 3번을 내립니다. 물론 변명은 인슈어런스 컷이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보험적으로 내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연준 같은 기관은 그런 식으로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리를 바로 내리는 결정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게 힘든데 미국 연준은 그 부분에선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빨리 2019년도에 3번 금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뒤집어질 수 있는 시장을 막아줬다. 물론 코로나는 저는 그런 거에 의해서 코로나가 온 게 아니라 이건 자연재해 같은 거니까 갑자기 온 건데 기억해 보시면 2019년 12월이나 2020년 1월에는 굉장히 기대하는 장이 됐던 이유가 연준이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인 거고요. 크게 보면 왜 내렸겠나. 앞에 오른 것들이 조금 빨랐었다라는.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를 살렸을 때는 6.5%까지 올렸는데 이번에는 3%를 채 못 올리고 끝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봐서는 경기는 충분히 단단하고 탄탄하게 좋아진 상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모두가 연준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연준이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100%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삼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연준도 실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실수를 이번에 받아들여서 최대한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는 재정 정책을 앞세워서
예전의 그런 오류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면에서는 물론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수년간 안 나타났지만 그 근거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시는 것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도 재정 정책이 지금처럼 동반되고 오히려 주가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나타났었다. 이게 커다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 재정 정책이 주가 됐던 데는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과거에 재정 정책이 앞서 있었고 더 강할 때는 대공황 때쯤 되는데 그때는 아주 뚜렷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저물가 생산국이 아니다. 중국산이 싸지가 않다. 이제. 네, 맞습니다. 최근에 쌍순환 정책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돌아선 모습들이 밸류체인을 중국 내에 만들려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소비가 미국 걸 사주는 소비가 아닙니다. 자체적인 그런 기업들을 키워서 그 기업들의 소비가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리쇼어링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다 밸류체인을 다 완성하려는 중국의 이런 의도들을 보면 당연히 리쇼어링을 하려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중국 내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의 제품들의 가격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건 미국도 똑같습니다. 저 보시면은 에이티컨이라는 데서 미국 리쇼어링을 조사했는데 요즘 바이든이 다자국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벌써 몇 년째 계속 역사상 최대 리쇼어링 지수를 달성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그 작년 그 미중 갈등, 미중 무역 전쟁 이것 때문이 아니네요. 몇 년 전서부터 이미 시작된 행위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오바마는 리쇼어링을 처음부터 주장했고요. 네네. 아마 바이든은 그걸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딱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깨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내 고용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그냥 머릿속에 이 문구를 두시면 돼요. 바이 아메리카. 네.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제 각자 도생, 자기네 나라 일이 먼저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가는 그 제품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좀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한쪽에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돈을 쏟아부었을 때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나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 때도 물가는 이렇다하게 오르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요인이 그 테크놀로지 주의 섹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술이 융합되면서 제품의 단가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물가가 안 나타난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라이다라고 그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런 거 할 때 테슬라는 라이다가 1억짜리여서 안 쓰고 카메라 3대를 쓴다 그러는데 구글 진영에서는 라이다를 썼는데 그 1억짜리여서 그 한 대 달고 돌아다니는 차를 많이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최근에 미국 시장에 스펙으로 상장한 회사는 그 라이다를 우리 돈으로 50만 원 하나에 1억짜리를. 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술 융합이 빠르게 일어나는지 그 친구 25살짜리인데 억만장자 됐겠네요. 네, 억만장자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물가를 확 떨어뜨려 보니 10년 동안이지만 물가 오를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 하지 않겠냐. 쉽게 물가 안 나타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죠.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처럼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군데군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소득이 왼쪽 걸 보시면은 임금 소득이 아니라 그 개인 소득 전체는 올라갔지만은 정부가 재정 정책에서 넣어준 가처분 소득만 증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임금 소득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소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상품 관련된 그 CPI는 충분히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물건값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원유 같은 게 올랐으니까요. 요즘 한 48불씩 되고 그러니까 그게 CPI는 올라가고 있는데 상품 CPI는 올라가는데 서비스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코로나가 미국은 거의 70%가 넘어가는 서비스 그 사업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지수에 관련된 나라다 보니 당연히 저쪽이 살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못 따라와서 주가가 주춤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은 기저효과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데서 좋아지는 것 자체를 크게 보고 있지만 이제 그렇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지표를 기대할 텐데. 그러니까 저 3월달 이후 셧다운 되면서 그 폭락한 경제 지표들이 네네네. 뭐 중반기서부터 7, 8월 뭐 이때서부터 비교하니까 엄청 올라오는 것 좋았죠. 같지만 네네네. 사실은 작년보다는 못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회복을 못한 거고 연준조차도 사실 올해 초산을 마이너스를 좀 줄이긴 했지만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이제 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지표가 좋아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생길 때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반대 사이드인 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비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시장에서는 중요한 의미여서 과거의 시장을 한번 봤더니 결국에는 지금처럼 양적 완화나 부양에 의해서 주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종국의 소비를 살려내주지 못하면, 실제로 소비가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시장은 무너지는데요. 그 90년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소비가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졌던 경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1년도 하반기에 가장 큰 그 이슈는, 저는 이제 지표 두 개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사느냐, 정말 소비가. 그래서 이게 그 소비라는 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물가를 말할 때도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가 마치 사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 소비가 살아나는 것들은 2021년 하반기 그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실 그거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그래서 캐펙스 지표를 보는 게 진짜로 2021년도 하반기에 미국의 기업이든 한국의 기업이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건 경기가 진짜 좋아지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거에 대한 확신들을 보이는 거라서, 그걸 확인한다면 저희가 무난하게 투자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우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 뭐죠? 그 지금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직접 국민들한테 미국 네. 정부가 이제 나눠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 국민들이 이게 불안하니까 미래가 네. 이걸 이제 전부 저축을 하는 케이스가 저축률이 늘어났다. 제일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네네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돈을 바깥에서 쓰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은 많이 공급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확 몰리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게 되면 네네네. 그때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물가만 높은 채 남아있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는 게 또 당연한데, 어떤 면들이 있냐면 실제로 재정 그 부양책이 진행됐을 때 사실은 저는 2009년도 금융위기 때 또 그 전 위기 때 경험해 보면 유동성에 의해서 주시장이 빨리 살아났던 적은 여러 번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주식시장 상승이나 회복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금융자산이 있는 층의 자산을 높여주기만 하는 효과가 높아서 주식시장은 말하자면 그런 주식들, 그런 기업들의 상승과 그 다음에 금융자산 상승의 모습으로는 좋았지만 실제 그 돈이 필요했던, 왜냐하면 제가 금융위기 때 딱 느낀 게 이건데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는데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소상공인, 지금 우리 같은 지금 코로나 때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 이 중소기업이나 이 소상공인의 상태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더 안 나가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조사를 해봤더니 대출 관련해 대출 태도 지수가 더 긴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은 살리려고 돈을 풀지만 사실상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
대신 이게 주식시장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쪽 시장은 올려놨는데 그 시장의 수혜를 받는 쪽은 어떻게 보면 진짜 부자들. 어려운 쪽은 아니었다. 아니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진 않죠. 그렇죠. 대주주들 맞습니다. 부자의 부를 더 늘려준 셈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FOMC 때 제롬 파월이나 이런 쪽에서 말한 거, 그 다음에 연준이 그 옐런이 재무장관이 됐을 때 그 뭐랄까 미국이 환호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옐런은 노동경제학자입니다. 처음부터 중앙은행의 수장이 되는 처음에 역사상 없던 중앙은행의 책무를 듀얼 맨데이트라고 그래서 물가와 고용을 두 개로 아직 한국은 두 개가 아닙니다. 물가죠. 네. 그럴 정도로 옐런은 노동경제학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이 완벽한 고용, 연준의 목표를 두 가지로 잡고 있잖아요. 네네. 물가 목표와 네네네. 그다음에 완벽한 고용. 이 네. 완벽한 고용을 옐런 의장이 만든 건가요? 네, 사실은 중앙은행의 책무, 그러니까 양대 책무라는 말을 처음으로 옐런 의장 때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버냉키도 위대하고 그린스폰도 대단하지만은 옐런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고용이 늘어나야 사실은 경제 회복이 되고 결국 주식 시장이나 또 그게 전 세계로 전파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 요인들 중에 하나겠지만은 바이든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에는 옐런 같은 사람이 없고요. 옐런이 더군다나 그 일을 하려면 중앙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구축 효과라 그래서 정부가 돈을 재정 정책을 너무 많이 쏟아부으면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 버려서 왜냐하면 채권 발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서민들의 생활이 또 어려워져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 지금 한창 부채가 많은데 부채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냐면 사실 연준에서 시중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시중금리 올라가는 게 은행들 그 금리가 훨씬 더 빨리 오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던 재정 정책의 부작용, 구축 효과라 그래서 크라우딩 이펙트라 그래서 거꾸로 도와주려고 하지만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연준에서는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달성해 줄 수 있는 그 구조적 요인이 옐런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 완벽한 고용 이게 옐런 때 그게 들어온 거군요. 처음으로 양대 책무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선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이 프레셔 그 이코노미라 그래서 이 고압 경제란 말도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지금 AIT의 전신입니다. 이미 옐런 때 옐런은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가도 금리 안 올리겠다고 선언을. 근데 그 물가 목표제 목표 물가제죠? 네네. 네, 목표 물가제 이게 그 기준을 몇 년으로 뭐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 네네. 몇 년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기간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물가를 갖고 정했는데 그것조차도 숫자적으로 딱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몇 프로라고 말해주진 않았고요. 거의 그 연준에 있는 그 이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2.5로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래서 말씀하신 완전 고용이나 그 다음에 물가를 저희가 추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왜 그러냐면 매번 그렇습니다. 이걸 말해 놓으면 어떤 팩트가 돼버리고 근거가 돼버려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항상 바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그걸 갖고 벌써 차용을 해버려요. 그 기준으로. 내년이면 달성하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는 듯 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는 그 2009년도에 돈이 제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아마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우리 뭐 MMT 혹은 뭐 메인 스트리트에다 돈을 뿌린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서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사주는 거 MMT가 되겠고 초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그래서 요번에 말은 안 했지만 장기물을 사고 단기물을 파는 그러니까 더 양쪽 하나 돈을 쏟아붓지는 않지만 교체 매매를 통해서 시장의 금리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의 금리를 눌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준은 전부 이미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준비해서 조금씩 코멘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준이 의도를 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으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이제 결국은 소비 네. 부진이 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거나 네,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사실 2009년부터 19년까지 연준이 성공적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로 소비를 살려내지는 못했다라는 게 2018년도 그 하락장이나 2019년도 위기장은 왜 왔냐면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이 그 트럼프가 감세를 그렇게 해줘서 100억 세금 내던 회사가 20억밖에 안 내게 됐는데 그 80억을 갖고 뭘 했냐면 정말로 소비를 살렸다면 캐펙스에 썼을 텐데 자기 투자를 전혀 안 하고요.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에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미국 기업들의 주식을 계속 상승하는 게 자사주 소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18년, 19년도는 누가 뭐래도 19년도까지는 누가 뭐래도 그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안 빠졌지만 기업들의 질적인 행동은 충분히 소비를 살려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실패가 요번에도 반복된다면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시장은 앞을 반영하니까 내후년에도 충분히 소비가 살지 못한다고 있는 상태라는 걸 반영해서 금리에 아주 민감해지고요. 왜? 취약하니까 여기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죠. 소비를 실제로 살려내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익 몇 년치 이익을 앞에 끌어다가 쓰죠.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주가 상승의 원인이 맞습니다. 그 이유로 타당한 이유로 붙이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로 네. 이제 떨어질 거를 가져다가 지금 이제 가격에 지금 뭐라 그럴까 버블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네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팩트 분석이 대부분이지만은 내년도 중반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내후년 뒤에 실제 소비가 살았느냐, 실제 경제를 살려냈느냐, 실제 돈이 정말 그 영구적 실업자들에게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서 시장은 자꾸만 의심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걸로 보여지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이걸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